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선까지 4년이나 남았는데 왜 이 자리에서 대선 불출마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왔을까요? 어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7 전당대회 출마 회견을 보신 분들 대부분은 이 문장을 그냥 당권 도전자의 상투적 겸양으로 보고 넘기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읽으면 이 문장의 진짜 좌표를 놓칩니다. 왜 조건부, 그러니까 당대표직을 이용해라는 단서가 붙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어제 여의도 국회 소통관 그 자리에서 이 말이 나왔을까요? 오늘은 표면, 동기, 결과 이 세 층을 따라가면서 87 전당대회가 왜 단순한 당대표 선거가 아닌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만 미리 던져놓고 시작할게요. 이번 주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 부산, 울산, 경남 지지율이 한 주 만에 53.5%에서 32.9%로 떨어졌습니다. 20.6%포인트가 일주일 만에 사라진 겁니다. 정청래가 대선 얘기를 꺼낸 그 배경, 이 수치와 정확히 붙어 있어요. 정청래 전 대표 본인이 어제 방송에서 이 문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대표 되면 대선 나가려고 그러지 이런 공격이 들어올 것 같아서 미리 차단한 거라고. 요약하면 선제적 방어예요. 그럼 이 공격을 누가 준비했을까요? 김민석 전 국무총리 진영이죠. 그럼 왜 김민석 측이 이 공격을 준비했느냐?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으니까 도전자 프레임을 접고 대세론으로 넘어가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뒤진 쪽은 도전자 언어를 씁니다. 반대로 앞서기 시작하면 대세론과 안정 프레임으로 갈아탑니다. 이건 어느 진영이든 똑같아요. 이건 단순한 당권 경쟁이 아닙니다. 두 갈래의 대선 프레임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조조 같은 대세론이 하나, 그리고 사마의 같은 인내론이 하나, 이렇게 붙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갑니다. 표면에서는 당대표 경쟁, 그 아래에는 대선 프레임 선점 경쟁, 그리고 그 밑에는 야권과의 대비 지형. 여기서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세 층 아래에 있는 진짜 얘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여권만 4년 뒤를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야권은 뭘 하고 있느냐? 이거 조금 뒤에 하나씩 짚습니다. 어제 정청래 전 대표 출마 선언에서 짚어야 할 문장은 3개예요. 첫째,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 후사를 실천해온 저 정청래. 둘째,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 문장은 2번 반복됐어요. 셋째,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 세 문장이 이 순서로 배치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김민석 측이 준비한 공격 라인을 미리 봉쇄하기 위한 방어책이거든요. 김민석 전 총리 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합당 검찰개혁 논의에서 절차가 부족했다. 자기 정치에 폐해가 있다. 완벽한 당정 일치가 필승 노선이다. 여기에 정청래 전 대표 측 반격축은 이렇게 짜여 있어요. 선당후사. 그리고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다. 이건 김민석 전 총리의 과거 이력, 2002년 대선 국면에서 있었던 후보 관련 논란을 은근히 겨눈 문장이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두 사람이 갈라져서 싸우는 그림처럼 보이는데 이건 대통령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어떤 스타일로 성공할지 그 노선을 두고 붙고 있는 논쟁이에요. 그리고 이 87전대는 정청래와 김민석 두 사람만의 무대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4파전이에요.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친문 계열의 고민정 의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성남에서 열린 노인위원회 워크숍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헌정사의 집권 1년 만에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싸우는 명청대전이 언론 일면에 나오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명청대전, 그러니까 이재명과 정청래의 대전이라는 이 프레임 자체를 만든 게 이 라인이에요. 정청래를 명심의 바깥으로 밀어내는 언어 작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친문 고민정 의원도 지난주 8일 출마 선언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통이 사라졌고 논의가 사라졌다. 대표적 친문 인사가 정청래를 겨냥한 이 발언은 친문계도 이 국면에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익힙니다. 정청래 포이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도
이 지점이에요. 결국 두 사람 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방식 차이일 뿐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야기 맞춰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대통령이 김민석 전 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이미 한쪽에 기울어져 있는 상황인데 다른 쪽에서 계속 내가 대통령을 지킬 사람이라는 문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유튜브 새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이 문장 그 자체로 이미 상황이 어디에 와 있는지 다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의도에서는 누가 옷을 안 입었다고 한마디 해줘야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임금님이 누구인지 사람마다 다르게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두 쪽 동기를 하나씩 뜯어봅시다. 김민석 전 총리 쪽 동기는 세 갈래로 정리돼요. 첫째, 공개 여론조사에서 앞서기 시작했으니까 도전자 전략을 폐기하고 대세론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지지를 확보했으니 이걸 프레임의 중심에 놓아야 하고요. 지금 회자되는 명심, 그러니까 대통령의 마음이라는 프레임이 그거죠. 셋째, 이재명 대표 시절에 민주적 당 운영 방식을 부활시키겠다는 슬로건으로 개혁의 언어까지 흡수합니다. 정청래 전 대표 쪽 동기는 다른 방향이에요. 적통론, 그리고 개혁 강경 노선입니다. 민주당을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한 번도 배신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 프레임은 김민석 전 총리를 정확히 겨냥한 문장이에요. 여기에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100% 마무리, 이 검찰 개혁의 상징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마지막에는 당원 중심 정당, 그러니까 선호투표제 논쟁과 전당원 투표라는 절차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여기서 짚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정청래 전 대표는 어제 회견에서 선호투표제 도입에 대해 당원 당규 위반 소지가 확인됐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이 얘기가 지금 나올까요? 선호투표제로 가면 대세론이 있는 후보에게 유리하거든요. 반대로 강한 지지층이 결집되어 있는 후보에게는 불리하고요. 그러니까 정청래 측이 이 룰 자체를 두고 이의를 제기하는 국면인 겁니다. 이건 룰 시비가 아니라 판 자체를 어느 지형에서 벌일 것이냐의 다툼이에요. 두 사람 다 자기 진영을 규합하려고 각자의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이 그럴 시간이냐. 이걸 다 여권 안에서 대통령 임기 1년 시점에서 왜 벌써 대선 프레임까지 끌고 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답을 하나 짚어드릴게요. 대통령 임기 1년 시점이 대선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할 가장 정치적 자원이 많은 시점이거든요. 국정 지지도가 하락 사이클에 들어가기 전에 후계 구도의 뼈대를 미리 세워두지 못하면 임기 후반에 레임덕이 훨씬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이 명청대전이 지금 뜨거워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87 당대표 선거인데 안쪽으로는 임기 후반부 정권 재창출 시나리오의 첫 페이지를 누가 쓸 것이냐, 그 다툼이 걸려 있는 겁니다. 주류 언론이 이 시점에 진짜 좌표를 잘 안 잡아줘요. 명청대전을 인물 대립으로만 다루고 왜 이 시점에 대선 프레임이 튀어나왔는지 그 진짜 배경은 파고들지 않아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 두 진영이 각각 무엇을 논의하고 있는지 나란히 놓고 보세요. 여권은 87 전당대회, 그다음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 시나리오, 그리고 4년 뒤 대선까지 프레임을 미리 짜고 있어요. 그럼 야권, 국민의힘 쪽은 지금 뭘 논의하고 있느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전국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정확히 반대 방향입니다. 이 대비가 인상이 아니라 수치로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과 10일 전국 성인일 이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은 44.8%로 4주 연속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38.1%로 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방선거 직전 수치까지 되돌아간 겁니다. 여기서 진짜 놀랄만한 지점은 지역별 변동이에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주 53.5%에서 이번 주 32.9%로 떨어졌습니다. 20.6%포인트가 일주일 만에 사라진 겁니다.
연령대로도 70대 이상에서 7.4%포인트가 빠졌어요. PK와 70대 이상 이 두 곳은 국민의힘의 마지막 핵심 지지 기반이잖아요. 그 기반에서 이 정도 이탈이 나온 겁니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48.9%로 나왔습니다. 2주 연속 상승세예요. KSOI 조사에서는 54.7%까지 반등했고요. 이 정도면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야당에 갈 만한 환경인데 국민의힘은 그 반사이익도 못 챙기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어요. 리얼미터 관계자의 분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내 계파 갈등을 둘러싼 징계 공방이 격화된 데다 국회 상임위 전면 보이콧이 장기화되면서 핵심 지지 기반이던 70대 이상 고령층과 PK 지역 민심 이탈이 확대되고 있다. 문화일보는 지도부 거취를 두고 결정장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장동혁 대표 행보를 정리해보면 이래요. 6.3 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 전국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부정선거 프레임의 잔여 담론을 그대로 껴안고 장외투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8일에는 조경태 의원이 당 윤리위에 장동혁 대표 제명 출당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공격할 수 있었던 이슈들이 있잖아요. 보안수사권 폐지 논쟁, 부동산 정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 레버리지 ETF 라이브 이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위치 선정. 이건 정부 여당의 책임이 훨씬 더 큰 이슈들이에요. 부동산은 공급 정책과 대출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고 반도체 클러스터 위치는 서남권 편중이라는 지적이 이미 뉴데일리 등 매체에서 제기됐어요. 그런데 이걸 다 놔두고 선관위가 잘못한 투표용지 문제 하나만 붙잡고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헛발질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발에 자기가 걸리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이 방향으로 가라고 하면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청개구리 모두예요.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가 반짝 올라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변화할 것 같다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변화도 못하고 정부 견제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이 자멸적 흐름을 당 안에서 아무도 안 맡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 분석가들 사이에서 이런 시각이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 외에 당의 어떤 세력,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이 상태가 나쁘지 않다, 이대로 좀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암묵적 지원 흐름이 있다는 시각이에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 흐름이 이렇게 유지되는 게 이상하거든요. 이건 확정된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12.3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친윤 잔존 세력의 정치적 계산이 뒤에 깔려 있다는 의혹, 일각의 지적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 흐름이 계속 유지되는 게 실제로 누구에게 이득이 됩니까? 이 질문 하나만 따라가도 그림이 잡히기 시작해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봉쇄 라인에 안철수 의원까지 가담하고 있는 흐름, 그리고 당내 개혁파 자원의 봉쇄, 이 두 개가 나란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합적이에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정점식 원내대표에게로 하중이 넘어가는 국면도 이미 시작됐어요. 장동혁 대표는 그렇다 치고 원내 지도부는 이 상태로 갈 것이냐, 이 질문이 나올 시점이 곧 옵니다. 그런데 이 자멸 흐름이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권 전체가 지금 비슷한 함정에 걸려 있어요. 개혁신당 정의한 전 부산시장 후보 사건 얘기입니다. 정의한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유세 중에 음료 투척으로 습격을 당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평소 친분이 있던 헬스장 관장 윤 씨와 공모한 자작극이었습니다. 6월 4일 압수수색이 있었고 지난주 8일에는 부산지법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증거인멸 우려라고 명시했습니다. 정의한 전 후보는 부산에서 온그룹을 운영하는 정근 회장의 아들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이 후보를 두고 도덕적 흠결이 없는 젊은 리더라고 공개 지지했었죠. 그런데 선거 끝난 지 한 달 남짓 만에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겁니다.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대응을 했느냐? 지난주 11일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의힘에서
누가 정의한에게 이상한 마음을 품게 했는지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다라며 모 후보 캠프에서 이상한 제안을 했다면 끝장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작설이라는 프레임 전환을 시도한 겁니다. 이거 양치기 소년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음모론 하나에 음모론 하나로 대응하다 보면 마을 사람들이 더는 안 나오거든요. 박형준 전 후보 캠프에 서지현 전 시의원이 어제 성명을 냈어요. 본질은 개혁신당의 공천 실패라고 근거 없는 음모론을 유포하고 있다고. 사실 부산시장 선거 최종 결과를 보면 전재수 시장이 박형준 전 시장을 약 4만 표 차이로 이겼고 정의한 전 후보는 2만 7, 418표를 얻어서 1.5%대 그쳤어요. 산술적으로 판을 뒤집을 수 없는 표차인데도 프레임 전환의 유혹이 컸던 겁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지금 필요한 대응은 다른 방향이에요. 정의한이 개인적으로 이 일을 벌였다. 당 차원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이런 후보가 공천된 시스템의 문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겠다. 이 방향이 개혁신당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공작설로 프레임을 옮기면 오히려 논의가 확산돼요. 국민의힘이 큰 정당이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이슈가 더 커지면서 결국 공천 여부까지 다시 도마 위에 오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 사건에 먼저 뛰어든 것도 순수한 진상규명 요구로만 보기는 어려운 국면이에요.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뒤 복당의 문턱이 오히려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목소리 낼 이슈를 계속 찾아야 하는 정치적 처지도 함께 깔려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결국 야권 전체가 자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하고 각자 프레임 전환에만 매달리고 있는 상태의 축소판이 이 사건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왜 그 자리에서 대선 얘기를 꺼냈는지 이 질문의 진짜 답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한쪽은 4년 뒤를 짜고 있고 한쪽은 6월 3일을 되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대비 자체가 지금 정국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4년이나 남은 대선 얘기가 여당에서 나온 겁니다. 다른 쪽에서 아무도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정청래와 김민석 두 사람이 붙고 있는 이 명청대전이 어색하게 보이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여권 안에서만 판이 벌써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저쪽에서는 아무도 다음 단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여기서 두 사람이 다투는 게 곧바로 4년 뒤 대선의 기획 경쟁으로 이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스케일을 넓혀봅시다. 이 흐름이 유지되면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야당이 자기 실책을 정면으로 다루지 못하고 부정선거, 재선거 요구, 그리고 프레임 전환에만 매달리는 상태가 계속되면 정부, 여당에 대한 실질적 견제 기능도 함께 사라져요. 이재명 정부는 결국 스스로 자기 개혁을 감시해야 하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건 대통령 개인의 능력이나 정책 방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견제 시스템 자체의 문제입니다. 어떤 정부도 견제받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흐트러지거든요. 이걸 알기 때문에 여권 안에서도 노선 경쟁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겁니다. 정청래는 개혁 강경 노선으로 자기 감시축을 만들려고 하고 김민석은 완벽한 당정일치로 실행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여권 내부 논의로 끝나면 국민이 밖에서 지켜볼 수 있는 건 두 라인의 절충안 뿐입니다. 진짜 견제는 원래 야당의 몫이거든요. 그 몫이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지상파 정치 뉴스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가 안 보여요. 매일 명청대전 표면만 반복해서 다루니까요. 그리고 이런 톤이 있는 매체들이 12.3 이후 국민의힘 강경파의 부정선거 담론에는 어떤 온도로 임하는지 나란히 비교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국민이 강을 건너고 있는데 지도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계속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여권이든 야권이든 결국 이 질문에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87 전당대회 이후의 시나리오를 짚어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개혁 강경 라인이 유지되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재추진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의 노선 조율이 새로 시작돼야 해요. 김민석 전 총리가 대표가 되면 완벽한 당정 일치가 뼈대로 굳어지고 대세론이 안정 궤도로 들어갑니다. 어느 쪽이든 여권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야권 쪽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 지도부 거취 논란은 몇 달 더 갈 겁니다. 전면 재선거 요구는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요. 실현될 리도 없고요. 정치의 기본 문법 하나만 짚고 갑시다. 장애로 나가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들어올 것인가? 그 답을 갖고 나가는 게 정치잖아요. 지금 그 답이 안 보인다는 게 진짜 문제예요. 여권만 미래를 논의하는 이 정치 지형이 앞으로 몇 년 더 유지되면 견제받지 못하는 여권도 스스로 무너지는 야권도 결국 둘 다 국민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 균형은 어디서 다시 잡히게 될 것인가? 그 질문이 아직 열려 있어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덧붙일게요. 6.3 지방선거 결과 자체도 여권에게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서울시장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격전지에서 민주당은 민심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는 이현주 수석최고위원의 지적이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권 내부에서도 이번 명청대전이 단순한 권력 경쟁이 아니라 6.3에서 드러난 균열을 어떻게 봉합할 것이냐의 노선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논의가 다 여권 안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야권이 자기 위치에서 이 균열을 짚어줘야 정치 자체가 국민의 언어로 돌아옵니다. 이 흐름이 87 이후 어디로 가는지 계속 추적하면서 다음 회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